NHL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선수들의 여러 계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원 소속팀과의 재계약 뉴스가 줄을 이었는데요. 한 주간에 있었던 주요 해외 소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에서 티카넨, 브락 라던스키, 에릭 리건, 맷 달튼, 알렉스 플란트. 이 선수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NHL을 비롯한 북미 리그를 경험하고 아시아 리그로,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안양한라로 왔던 선수들이라는 점인데요. 오늘은 아시아리그 안양한라의 외국인 선수에 관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막을 200여일 앞두고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남녀 국가대표팀의 올림픽 준비 상황과 평창 이후의 비전도 제시됐는데요. 우리나라 아이스하키의 향후 계획과 꿈은 무엇일까요?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 넷 106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106회입니다. 오늘 7월 26일 수요일 오후에 녹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범입니다. 이현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4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박힘찬 PD가 오늘 오랜만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어요. 네, 뭐 편집은 다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예. 외출은 어렵다고 해서 준비하고 만들고 하는 건 다 했는데 네. 그냥 목소리만 안 났을 뿐이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또 그렇게 목소리를 많이 내는 분량이 없잖아요. 그렇게. 아니에요. 말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최근에 와서 비시즌에 와서는 예 그렇게 분량이 많이 없는데도 예 신경 써주시고 걱정해주시고 찾아주시고 해주셔서 예 감사하다는 예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겠네요.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졌나요?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일단은 또 시즌이 이제 한 달 조금 남았잖아요. 그래서 빨리 회복해야 또 시즌을 치러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열심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기자님하고 저하고 박힘찬 PD를 4주 만에 보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살이 많이 빠졌다고, 몸무게가 많이 빠졌다고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오늘 실제로 보니까 몸무게가 많이 빠졌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 얼굴이 많이 하얘졌네요. 밖에 잘 안 나가서 그런가요? 이렇게 피가 잘 안 도니까 네, 몸에 피가 잘 안 돌아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나아진 모습으로 오늘 만나서 좋은 것 같고 앞으로 많은 분들 걱정하지 않게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단 얘기는 누가 처음에 시작한 건지 모르겠네. 굳이 뭐 방송에서 아프단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얘기 본인이 SNS에 밝혔잖아요. 그거를 왜 방송에서 굳이 얘기를 해야 돼? 개인의 공간 아닙니까 SNS가? 네. 개인 사정으로 안 나온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와 SNS로 맺어져 있는지는 이번에 와서 처음 알았네요. 박완규가 하키 얘기하는 목소리 듣고 하시는 분들 오늘 돌아왔으니까 반가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먼저 볼 텐데 페이스북에 댓글이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페이스북 댓글이 왔는데요. NA로 시작하는 아이디님 어떻게 읽는지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해외 빅리그만 대접하고 국내 리그 무시하는 경향, 종목 불문 불만이 많으셨대요. 국내 소식, 아시아리그 소식 충실히 전해주시니 감사하네요. 덕분에 더 많은 관심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도 외국에 계시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NHL 얘기도 하지만 국내 소식을 함께 다루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표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박힘찬 PD가 예전에도 한번 생각해놨던 방송 취지 아니었습니까? 네. 저희가 뭐 손 닿는데 발 닿는데 눈 가는 데는 다 얇고 넓게 가보자라는 게 비하인드넷 시작의 기초였잖아요. 네.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깊이가 부족한 부분을 항상 말씀드렸듯이 손상호 기자님, 이현석 기자님이 채워주고 계시고요. 예. 네, 넓게 퍼져나가는 거는 제가 발로 뛰고 있었는데 요새 조금 쉬고 있는 단계고요. 네. 아직까지는 국내 리그보다는 NHL 팬분들이 많은 게 현실인데 뭐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국내 소식도 함께 다룹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국내 리그에도 관심을 갖고 또 국내 선수들에 대한 그런 관심도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묻어가자. 예.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온도스포츠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했을 때는 인기 종목에 비인기 종목인 아이스하키가 좀 묻어가자 이런 취지였고,
지금 이제 아이스하키만 따로 뛰어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NHL 팬분들이 많으니 예,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더 국내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NHL 소식에다가 국내 소식을 좀 묻혀보자. 예, 이런 취지였죠. 계속해서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팟빵 댓글입니다. 제 아이디는 그냥 알파벳 한자 한자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하셨어요. 지난주에 소개를 드렸던 SYTHEMAN님, 시더맨님 104회 방송분에 후원을 해주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런데 또 104회에 이어서 105회에도 또 팟빵에서 10,000원을 후원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일단 댓글 내용 먼저 볼게요. 후원은 제 지갑이 허락하는 한 계속할 생각입니다. 하키는 안양알라, 야구는 두산 베어스, 축구는 수원 삼성 블루윙즈를 응원하신대요. 그런데 관련 컨텐츠에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하셨고요. 돈 내고 문화 컨텐츠 즐기는 풍토가 자리 잡아야 더 좋은 컨텐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셨습니다. 이분 그 좋아하는 구단들을 보니 사는 곳이 저희 동네 쪽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나 뵙고 싶네요. 안양 수원. 네. 만나 뵙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지난주에 이 후원 기능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다고 했고 네. 박김선 PD한테 물어봐야겠다라고 네. 했는데 이게 뭐던가요? 이게 이제 팟빵에서 이제 뭐 몇 년 전에 생긴 지 좀 됐죠. 이제 방송, 그러니까 청취자 분들이 자기가 듣고 있는 방송에 대해서 후원을 할 수 있는 후원금을 넣고 이제 그 방송을 좀 제작하는데 지원을 주고 뭐 도움을 주는 그런 응원의 시스템인 건데 현금이 오고 가고 뭐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돈을 주시면 저희가 받는 거죠. 진짜로 받아요? 뭐 팟빵이 좀 띠먹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어느 그 정도 와중에 또 떼먹는군요. 뭐 자기네들도 먹고 살면 떼먹게 되지 않겠어요. 네. 하면서 저희도 받으면은 이걸 또 뭐 저희도 방송을 제작하는데 또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제 사비가 조금 덜 털리겠네요. 다행히. 그 문화 컨텐츠 즐기는 풍토, 돈 내고 즐기는 풍토가 자리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현실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계시나 생각은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실천이 되냐 마냐의 문제잖아요. 용기를 내어 실천을 이렇게 옮기는 데까지는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실천을 해주신다라는 게 저희로서는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사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보내주신 그 후원은 어떻게 쓸 계획이신가요? 일단 저희가 매회 저희가 스튜디오를 대여를 하잖아요. 네. 일단 이 대여비부터 메꾸는 걸로. 녹음실 사용료. 네, 녹음실 사용료가 이제 매주 이제 몇만 원씩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중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내용 달아주신 게 김기성, 김상욱 형제 재계약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는데 다행입니다. 대명이 요새 무시무시하게 폭풍 영입하고 있어서 대명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안양알라 3연패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하셨네요. 계약이 늦어졌다가 이제 뒤늦게 발표가 됐죠?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합의를 했다 뭐 이렇게 공식 오피셜이 나왔었고 실제 사인은 그 다음 날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뭐 다행이죠. 한라 입장에서는 정말 놓치면은 그 공백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지 상상이 안 되는 존재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팬분들 입장에서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시더맨님 댓글 먼저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스코이아님이 또 와주셨습니다. 한국팀 좀 멋있네요. 백 감독님은 금메달 목표라고 하고 정몽원 회장은 2020년 올림픽 자력 진출 지원하겠다라고 대단하다. 이런 감상평. 지난주에 국가대표팀 미디어데이에 관련된 얘기신 것 같아요. 근데 고교리그 6팀밖에 없는 건 좀 아쉽네요. 서울에만 6개. 초중고 자원이 부족하다. 장기적으로 선수 수급도 안 될 테고 지금 잘 나가서 멋지고 재밌긴 한데 국내 지역팀들이 없으면 반짝 인기, 반짝 성적도 오래 못 갈 것 같은 기분입니다. 라고 현실 진단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비단 스코야님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많은 팬분들이 같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 이제 미디어데이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도 이번 주 방송분에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좀 걱정을 하고 같이 울분을 좀 더 토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미디어데이 얘기를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네이버 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골골골님이 오셨네요. 댓글은 처음 주시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대명의 행보를 보니 강원FC가 생각나신데요. 강원FC가 초반에는 좀 헤매다가 조직력이 갖춰진 시즌 중반부터 페이스가 올라왔다고. 3위 안에 들면 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강원FC에 빗대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대명이 수준급 선수들을 대거 영입한 결실 또 같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신 것 같아요. 서로 초반에 좀 호흡 맞추느라 고전하겠지만 상당히 무서운 팀이 나중엔 되어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해주셨네요. 두 분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대명? 예, 뭐 올해 행보를 보면 뭐 사실상 이제 올해는 정말 성과를 내겠다라는 의지가 확실하게 보이는 영입이 계속 줄줄이 이어졌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시즌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지금 행보 자체는 확실하게 이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작정했다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시죠. 근데 한 가지 변수라면은 시즌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다라는 게 그러게요. 예, 뭔가 보여주다가 시즌이 끝나버릴 수가 있는. 초반에 물론 좀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그쵸. 같은데 그렇게 그런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어요. 예, 경기 수가 몇 어느 개가 정도 없습니다. 좀 손발 좀 맞고 적응 좀 됐다 싶으면 시즌이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미리 사전에 준비가 많이 필요하겠죠. 거의 1라운드부터 모든 경기를 결승전처럼 임해야 그렇죠. 되는 그런 시즌이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안양 한라나 하이원도 똑같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세 팀이 모두 전력이 크게 다 변화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말씀은 한국 세 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맞습니다. 생각하고요. 예.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일본 네 팀이 별 전력 변화가 없는, 이쪽이 조금 더 뭐 호흡 맞추기는 수월해 보이고,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번 시즌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단기전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단기전으로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대명이 일찍부터 좋은 분위기를 뺀다면은 정말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의외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시즌이지 않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문백님의 댓글입니다. 문백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맥데이빗 대형 계약 이후로 최근 2주간에 저희가 드라이사이틀 계약만 남았다고 많은 오일러스 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드라이사이틀 선수의 계약이 이번 주에도 소식이 없어요. 일단 그 얘기를 주셨어요. 이제 문백님이 꺼내신 얘기는 이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오일러스도 맥데이빗과 드라이사이트를 동시에 품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다른 팀 같은 경우에도 뭐 같이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최고 연봉자 2명을 모두 보유한 시카고도 뭐 캡 유동성이 많이 안 좋았을 것이라 생각되고 뭐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시카고 말고도 이런 고액 연봉 듀오나 소수 멤버들로 인해서 팀 뎁스가 얇아진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있을까요? 사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커피 브레이크 님이 또 같이 의견을 나눠주셨어요. 피츠버그 얘기가 나오고요. 저도 사실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피츠버그부터 생각났거든요. 크로스비와 말킨. 이현숙 기자님이 보셨을 때는 이와 비슷한 사례에 뭐가 있을까요? 어느 팀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건 좀 결과론으로밖에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테이브즈와 케인이 정말 계속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그게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 두 선수가 연 셀러리 캡에 2,100만 달러나 차지한다는 부분. 요게 어떻게 보면은 문제입니다. 두 선수가.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커피브렉님께서 크로스비 말킨 선수의 좀 예를 들었는데 성공했다는 부분은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상황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왜 다르다고 봐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크로스비 말킨 선수는 이 두 선수보다 셀러리 캡이 낮아요. 그런데 그 계약을 했을 상대적인 연도를 따져봐야 됩니다. 크로스비 같은 선수는 13, 14 시즌을 앞두고 재계약이 이제 13, 14 시즌부터 시작이 됐고요. 예. 말킨 선수 같은 경우에 14, 15 시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이 기간 동안 셀러리 캡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3, 14 시즌의 셀러리 캡의 총액은 6,43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내년 시즌에 예상으로 지금 잡혀있는 금액이 7,500만 달러예요. 네. 그러니까 1,000만 달러 정도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1년 단위로 근데 지금 이제 테이브즈 케인 선수의 계약을 보시죠. 15, 16 시즌부터 시작이 됩니다. 각각 1,050만 달러 똑같은 계약을 했어요. 예. 그런데 15, 16 시즌의 총액은 7,140만 달러. 그런데 지금은 7,500만 달러입니다. 예.
감소세가 그러니까 증가세가 크지가 않죠.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뭐 거의 연 200만 달러도 오르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은 13, 14랑 17, 18이랑은 긴데 15, 16이랑 17, 18은 2년밖에 안 되지 않냐?라고 반론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4, 15 시즌 13, 14 이후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6,900만 달러로 거의 한 500만 달러 올랐어요. 그런데 테이브즈 케인 계약 넘어가 보죠. 15, 16 시즌 7,300만 달러입니다. 160만 달러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예. 전체적인 이런 증가세를 감안해 봤을 때 크로스비 말킨 선수는 훨씬 팀 친화적인 계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테이브즈 케인 선수는 그렇지 않죠. 네. 혹시나 이게 이제 다음 CBA 개정 때 뭐 TV 중계권을 어디 또 더 비싼 데 팔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수들 연봉, 총액 연봉이 이제 셀러리 캡이 대폭 NBA처럼 한 22천만 달러 오르는 이런 그림이 된다면은 사실 테이브즈 케인 계약도 별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면. 예. 근데 실제는 지금 그렇지 않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감소세가 완연한 상황에서 너무 큰 계약을 둘이서 맺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전 예시도 좀 찾기가 쉽지가 않고요. 아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15, 16 시즌 이후로는 사실상 지금 그래도 어려운 셀러리 캡 상황에서 지금 정말 셀러리 캡 이것도 사실 제가 한번 특별하게 다룰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시카고가 그 어려운 셀러리 캡 상황부터 예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0910 시즌에 우승을 한 뒤로부터 매해 어려운 시즌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잘 해와 그 없는 유동성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이너스티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업적을 쌓아놨어요. 예. 근데 요 계약 때문에 사실 앞으로는 그게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총액이 얼마나 매년 올랐는가를 또 함께 생각해서 고려해서 보셔야 좀 더 맞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맥데이빗이나 뭐 드라이사이틀 같은 경우에도 혹시나 너무 큰 돈을 줬는데 셀러리 캡 증가폭이 크지 않다면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사실 뭐 피츠버그나 시카고나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은 최근 이제 성공했던 팀들은 다들 좀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한 게 있고 어떻게 보면 LA 킹스가 사실은 약간은 뭐 많은 선수들에게 그러니까 좀 분산 투자로 성공을 한 팀이었는데 또 뭐 킹스도 사실 최근에는 그렇게 좀 분위기가 신통치는 않죠. 어떻게 보면은 좀 흐름이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고 그래도 그런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블랙호크스는 앞으로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 선수의 연봉이 뭐 얼마나 높고 이런 것도 포함해서 총액을 함께 봐야 된다. 총액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맥데이빗 계약은 이미 나왔는데 드라이사이틀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것도 뭐 드라이사이틀 선수의 계약 규모도 규모지만 이게 셀러리캡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것도 좀 같이 봐야겠군요. 그런데 800만 달러만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2,100만 달러가 넘거든요. 예. 비슷한 이제 진통을 앓을 가능성이 정말 커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에드먼튼 이를 계약을 했을 때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그래도 시카고는 우승이라도 했잖아요. 얘네들이 계약하기 전에. 그런데 지금 이런 계약을 줘버리면은 앞으로 좀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은 좀 염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이버의 마지막 댓글 보겠습니다. 몬트리올 알로에츠님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최악의 단장 얘기하면서 뉴욕 아일랜더스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감상평이신 것 같아요. 뉴욕은 네츠, 아일랜더스, 매치를 좋아하시는군요. 그리고 A팀 마드리드와 야쿠르트 스왈로우스, 첼시 이런 대도시를 대표하는 팀이 아닌 대도시의 마이너 팀들을 좋아하신대요. 이런 취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좀 이런 취향입니다, 사실. 그러시군요. 다음 방송 박힘찬 PD님 박완규 같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좋은 방송 항상 고맙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돌아왔다는 거에 또 만족감을 감사합니다. 느끼실 만한 분이 한 분 또 네, 계십니다. 찾아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네요. 몬트리올 알로이츠님까지 댓글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댓글 이 정도로 보고요. 다음 순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하인더넷 본격적인 얘기 이현섭 기자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여러 계약 소식이 들렸는데 오늘 NHL 계약 소식을 비롯해서 주요 해외 소식을 또 정리해 주셨네요. 첫 번째,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의 콜튼 퍼레이코가 소속팀과 재계약을 했군요. 예, 5년 2,750만 달러, 연간 550만 달러로 지금 재계약이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작년에 정말 세인트루이스 탑4, 지금 사실 뭐 세인트루이스 탑4에서 빠질 수 없는 선수가 됐죠, 지금. 예. 강한 슬랩샷은 물론이고 지금 파워플레이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케이팅, 퍽 무빙이 매년 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덩치가 굉장히 큰 선수인데 네, 이 부분이 조금은 그래도 첫 해에는 좀 미비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뭐 예. 사실 또 지난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인 이 선수이기 때문에 팀 입장에서는 사실 뭐 재계약을 안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항상 이제 그 계약의 길이와 금액인데 어쨌든 뭐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논리적으로 합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계약을 통해서 세인트루이스는 수비진 구축이 끝난 상황입니다. 예, 5년에 2,750만 달러, 연평균 550만 달러군요. 콜튼 퍼레이코의 계약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의 토마시 타타르도 소속팀과 재계약했습니다. 예, 4년 2,120만 달러고 연간 530만 달러, 뭐 거의 퍼레이코 선수와 비슷하네요.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받았습니다. 예. NHL 데뷔 이후로 사실 굉장히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타타르 선수예요. 거의 뭐 한 20, 20, 뭐 25, 25 이런 수준으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타타르 선수인데 뭐 레드윙스 어쨌든 잔류가 성공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계약 협상 과정에서 좀 양측의 의견이 좀 많이 갈렸어요. 뭐 타타르 선수는 자기를 좀 구단에서 대우를 잘 안 해주는 것 같다고 이야기가 한 적이 있었고, 네. 또 레드윙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염가로 잡을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타타르 선수가 그렇게 느꼈겠죠. 그래서 협상 과정이 좀 장기화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연봉 중재 기간이 다가오는데 여기에 사실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선수가 원하는 수준에서 계약이 됐어요. 530만 달러. 지금 근데 최상의 환경에서는 타타르 선수 정도의 이제 하키를 하는 선수면 30골 30어시스트도 가능한 선수입니다. 이 정도까지 가능한, 뭐 어떻게 보면 뒤에 말씀드린 빅토르 아르비드손 선수와 거의 비슷한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 지금 디트로이트가 좀 믿을만한 구석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만큼. 예. 예전에는 정말 뭐 서부를 호령하는 강호였죠. 예전에는. 근데 뭐 동부로 넘어온 이후로부터 어쨌든 뭐 주축 선수의 세대 교체가 늦어지고 이런 게 겹치면서 믿을만한 구석이 많이 적어진 디트로이트인데 그래도 타타르 선수 정도의 이제 클래스면은 디트로이트 세대 교체의 한 축을 맡을 수는 있는 선수거든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팀 입장에서도 선수의 조건을 좀 우선적으로 맞춰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토마시 타타르 선수의 계약 소식이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 나오는데 내슈빌 프레데터스의 빅토르 아르비드손 계약 뉴스입니다. 지난 시즌 준우승의 주역 중에 한 명인데 7년 장기 계약을 했네요. 예,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초장기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2,975만 달러, 3천만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의 계약이고 연간 425만 달러. 어떻게 보면 두 선수보다 덜 받습니다. 기간은 길지만. 예. 지난해 어떻게 보면 큰 폭으로 성장을 했어요. 이 선수가 정말 작년에 이제 뭐 브레이크아웃 시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수준이었는데 3년차 선수로 30을 기록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내슈빌 공격과 수비 양면으로 뺄 수 없는 선수로 지금 자리를 이미 잡은 상황이고요. 아르비드손 선수는 뭐 스타일을 보시자면은 정말 에너지 넘치는 활동 반경이 어마어마해요. 이 선수 보면 그런 하키를 보여주면서 라비올렉 감독이 강한 압박, 공격적인 하키 요걸 추구하는데 이거랑 딱 맞는 선수입니다. 정말 완벽하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필립 폴스베리 선수까지 지금 있죠. 그대로 지금 잔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이제 계약이 이미 장기 계약이 진행 중인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있으면 뭐 사실 제임스 닐 선수가 빠졌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내슈빌 공격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 보이고 이 선수가 이 두 선수가 좋은 호흡을 보여준다면 내년에도 내슈빌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토르 아르비드손 내슈빌과 오랜 기간 또 함께할 약속을 맺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시즌 우승팀 피츠버그 펭귄스의 소식입니다. 브라이언 두몰린 선수가 6년 재계약을 했군요. 예, 2,460만 달러, 연간 410만 달러를 받습니다. 지금 뭐 이상하게 좀 점점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거 순서는 아닙니다. 그 계약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전에 이제 2009년이었나요? 정확한 연도 2012년이었나 13년이었나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피츠버그의 3라인 센터를 맡았고, 사실 NHL에서 가장 이상적인 3라인 센터가 누구냐 하면 딱 나오는 이름이었던 조던 스탈 선수가 있습니다. 예. 요 선수와 트레이드 되면서 피츠버그로 팀을 옮겼었어요. 두몰린 선수가. 그런데 그 해부터 이제 마이너에서 천천히 경험을 한 2년 정도 쌓더니 작년 시즌부터 풀타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번 연속 우승을 했죠. 요 2번 연속 우승하는데도 사실 두몰린 선수가 스포트라이트 자체는 많이 못 받았지만 수비진에서 굉장히 꾸준한 활약을 해주면서 많이 도움이 되었거든요. 예. 이 선수도 아르비더손 선수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즌 더 큰 폭의 성장을 했어요. 매년 성장을 하던 수준에서 더 큰 폭의 성장을 했고, 지금 사실상 피츠버그의 탑2 수비수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크리스 르탕 선수의 공백을 굉장히 잘 메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은 선수들이 메워야 되는데 이 선수도 그 공백을 메우는데 큰 기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빠질 수 없는 전력으로 성장을 했고, 플레이오프에서 특히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활약 정도만 사실 해줘도 크리스 르탕 선수와 같이 피츠버그 1라인 수비를 책임질 걸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그거는 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브라이언 두몰린 피츠버그 펭귄스와 또 함께 간다는 소식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계약 소식인데 뉴욕 레인저스의 니카 지바네자드 선수도 계약을 했군요. 예, 오늘 나온 소식이죠. 5년 2,675만 달러, 연간 535만 달러로 재계약에 합의를 했습니다. 예. 이 선수가 오타와에서 드래프트를 2011년에 된 걸로 기억을 하고, 그 뒤로부터 괜찮게 뛰다가 데릭 브라사르 선수와 직접 1대1 마트레이드가 된 선수거든요. 네. 사실상 1대1 마트레이드가 된 선수인데 레인저스에서 금방 적응을 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사실 뭐 이 앞서 언급한 지금 같이 스왑된 선수들이 다 같은 팀, 다 각자의 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수는 약점이 계속 지금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지바네자드 선수 말씀드리는 겁니다. 페이스오프 부분이 약점이었는데 센터 치고 투웨이 센터 같은 느낌인데 페이스오프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어요. 처음에 리그를 데뷔했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52%까지 끌어올리면서 이런 약점 부분도 좋게 잘 메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 오프시즌에 데릭 스테판 선수를 애리조나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실 지바네자드 선수의 재계약은 기정사실화된 부분이었어요. 이 선수까지 지금 레인저스가 놓칠 수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합당한 금액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바네자드 선수를 잘 잡은 것 같고요. 이 선수가 당장 내년부터 레인저스의 1라인 센터로 활약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큰데, 이제 1라인 센터로는 사실상 뛴 적이 없거든요. 팀에서. 이제 그런 부분도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증명을 해야겠죠. 이 계약이 내년 시즌 지바네자드 선수의 그 더 무거워진 역할을 의미하는 그런 느낌도 나는군요. 자, 콜튼 퍼레이코, 토마시 타타르, 빅토르 아르비도손, 브라이언 두몰린, 니카 지바네자드까지 일단 이 5명의 선수가 원 소속팀과 재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외에 또 다른 해외 소식인데요. KHL. 참 러시아 선수들 대상으로 한 도핑 문제가 다른 종목에서도 한번 확 휩쓸고 지나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이스하키 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도핑 얘기인데요. 그렇죠. 지금 KHL 선수 3명이 IIHF에서 실시한 도핑 검사에 적발이 돼서 각각 징계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좀 굉장히 큰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데, 스타가 있어요? 그렇죠. KHL에 일단 징계를 받은 선수를 말씀드리면 메탈루르크 마그니토고르스크의 다니스 자리포프 선수, 그다음에 HC 아드미랄의 안드레이 코네프, 메드베스차크의 데릭 스미스 선수가 각각 양성 판정을 받아서 자리포프 선수는 2년간 이제 선수 생활이 끝났고요. 사실상. 스미스 선수는 1년 6개월, 코네프 선수는 6개월에 각각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다니스 자리포프가 포함된 건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 또 항상 도핑 이야기가 따라가잖아요. 예. 그러면서 좀 큰 의미를 시사하는데 이 선수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냐면은 2013년에 메탈루르크로 이적을 한 이후로 경기당 1포인트 수준의 활약을 했습니다. 정말 뛰어난 모습 보였죠. 그런데 지금 2013년부터 거의 한 4시즌 정도 가량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메탈루르크 팀이 3차례 결승 진출해서 2차례 우승을 했어요. 예. 그리고 작년에도 가가린컵 파이널까지 진출을 했는데 그동안 15골을 쓸어 담으면서 굉장히 알토란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스타 선수가 도핑에 관여가 됐다?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뭐 계속 이런 홍역을 앓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실망스러운 팬들에게도 정말 실망스럽죠. 그리고 이 선수가 올해부터 아크바르스와 이제 원 소속팀이던 예전에 이제 메탈루르크 뛰던 전 소속팀인 아크바르스로 이적을 한 상황이고 계약이 이미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그렇죠. 양성이 나왔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민감해 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어쨌든 뭐 IIHF나 소속팀인 아크바르스나 KHL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추가 코멘트는 거부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선수가 나이가 적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상 선수가 생활이 끝났는데 아하. 뭐 잊혀질만 하면은 좀 러시아 쪽에서 도핑이 나와서 이런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어제인가요? 그젠가요? NHL 평창올림픽 안 오는 거에 대한 다시 한번 재확인. 그렇죠.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와 좀 관련이 된 얘기인데 NHL은 안 오는데 AHL 선수들은 평창올림픽에 올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죠. 이제 NHL은 얼마 전에도 또 빌 데일리 씨가 그거 뭐 여력이 없다. 이미 거기에 대해서 뭐 스케줄 뺄 것도 없고 이미 진행할 거 다 진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닫았어요. 잠궜어요. 예. 그런데 AHL에서는 올림픽에 참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AHL의 데이브 앤드류 씨가 AHL에 소속된 30개 팀이 이제 올림픽 참가를 허가해라. 예. 이제 선수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임대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국가대표팀으로 임대. 이거를 이제 허가를 해라. 이런 식으로 뭐 지령을 내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AHL 레벨의 수준급 선수들은 아마 참여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이렇게 된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NHL에 적을 둔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NHL하고 AHL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수들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투웨이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 계약을 맺은 선수들도 있는 거고 원웨이 계약을 맺었지만 AHL로 보내가지고 그냥 시즌을 통째로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즌 전에 그걸 조금 설명해드리면 NHL과 원웨이 계약을 맺은 선수는 시즌 중간에 AHL로 내려가면은 웨이버 공시를 밟았다가 내려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시즌 시작하기 전에 처음부터 AHL을 놓고 시작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웨이버 공시를 따로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수는 보통 이제 엔트리 레벨 계약을 한 신인 선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목의 신인 이런 느낌의 선수들이 많죠. 드래프트 상위 지명 선수들. 그렇죠. 이번에 지난주에 저희 계약 소식 전해드렸던 그런 그렇죠. 선수들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AHL 선수들을 본다? 미래 차기 NHL 우리 팀 유망주 선수들로 볼 수 있겠네. 이렇게 좀 기대를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NHL의 원웨이, 투웨이 계약 맺은 선수들은 여전히 사실상 참가가 안 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 선수들은 제외가 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국내 NH 팬이나 뭐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좀 자신이 기대하던 NHL 유망주를 보는 무대로서는 이번 평창올림픽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AHL의 수준급 선수들은 오겠지만 향후 NHL을 주름잡을 선수들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분위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인가요? 어제 새벽이었던 것 같은데 하키 캐나다에서 체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나갈 이제 제너럴 매니저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제 감독으로 윌리 데야덴 씨가 선정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 감독은 밴쿠버를 몇 년 전까지 이끌었던
감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데 코치진이 어떻게 보면 소치 때랑 비교를 하면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감독이 뎁콕이었고 코치의 히치콕, 클로드 줄리엔 뭐 이런 식으로 NHL에 이름 명망 있는 감독들이 다 참여했었는데 사실 올해는 그 정도는 이번에 보니까 감독의 그다음 예전에 NHL 감독은 데아덴 씨고 코치는 아까 그 예전에 NHL 잠깐 좀 활약을 했어 체킹 라인 이제 뭐 포워드로 활약했었던 뭐 스캇 워커 씨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체제가 발표가 돼서 지금 뭐 그 캐나다 대표팀도 평창 올림픽 전까지 많은 토너먼트를 치르면서 좀 실전 감각을 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제가 이제 나중에 좀 더 올림픽이 가까워져서 좀 더 깊게 말씀드리는 부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후에 또 우리와 맞붙게 될 캐나다 팀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현숙 기자와 함께 한 주간 주요 계약 소식, 해외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드라이사이틀 선수의 계약 소식이 아직도 없다는 점. 한 주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언제 결론이 난다고요? 그게 이제 조금 있으면 연봉 중재 기간이 있어요. 이제 제한적 FA 선수들이 기간 내 연봉을 계약을 못했을 경우에 연봉 중재 협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뭐 결판이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요거 전날쯤 뭐 결판이 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데 조만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네요.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잠시 후에 다음 순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06회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캐나다 밴쿠버 손상호 기자 연결해서 또 오늘도 새로운 특집을 하나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상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NHL 비시즌 동안에 손상호 기자님이 요새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하나씩 꺼내주고 계신데 많은 분들 반응도 있고 재밌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주도 어떤 얘기일지 기대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오늘 얘기로 들어가 볼 텐데요. 새로운 시즌 이제 앞두고 뭐 NHL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팀들이 속해 있는 리그, 아시아 리그도 각 팀의 선수단 명단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명단 공개될 때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아무래도 새로운 외국인 선수 누구냐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이번 주에 그 국내 팀에서 뛰었던 또 뛰고 있는 아시아 리그 외국인 선수에 관한 특집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뭐 아시아 리그 이제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고 시즌이 계속 거듭될수록 그 외국인 선수들의 수준도 조금씩 그 이전보다 조금씩 높아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번 시즌에도 뭐 한국 팀들뿐만 아니라 일본 팀들 이런 명단을 봐도 그 외국 선수를 보고 이 선수가 아시아 리그에 왔네 이렇게 하면서 좀 놀랐던 선수들이 몇몇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착안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그 아시아 리그에서 뛰었던 그 외국인 선수들, 용병들 중에서 뭐 NHL을 비롯한 뭐 북미 리그에서 꽤나 그 족적을 남겼던 선수들 그리고 유망주 시절에는 좀 꽤나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선수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예, 아시아 리그가 출범한 지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뛰었던 외국인 선수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안양 한라에서 뛰었던 선수들 위주로 설명을 주시고 다음 주에는 2탄으로 하이원과 대면 킬러 웨일즈의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아시아 리그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한 2004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사실 초창기는 제가 잘 알지도 못했고 그래가지고 이번 주 주제를 준비하면서 좀 많은 분들의 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좀 미리 알려드릴게요. 뭐 오랫동안 그 안양 한라의 감독 그리고 또 단장을 맡으셨던 그 예전 그 김세일 전 한라 단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예전에 그 한라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뭐 현재는 그 코치를 맡고 계시는 분 그리고 또 예전 또 스태프를 맡아 그 한라에서 스태프를 하셨던 그런 분께도 자문을 구했고요.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 또 전해드릴게요. 또 그리고 뭐 사실 외국인 선수들의 그 북미 리그 시절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는 것이
사실 좀 약간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좀 아시아 리그라면 좀 약간 북미 리그 입장에서 좀 변방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해당 선수들 그리고 또 팀 관계자 그리고 또 그런 선수를 좀 응원하시는 팬들께 약간 좀 죄송하다는 말씀도 뭐 약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NHL 하고 그 아시아 리그 두 리그 모두 그 팬으로서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안양 한라는 아시아 리그 최고의 명문팀 중 하나답게 북미에서도 이름이 꽤 알려진 빅네임 선수를 여러 영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아 리그 첫 시즌부터 대단한 업적을 남겼던 선수를 영입하게 되죠. 네, 그 아시아 리그가 2003, 2004 시즌을 좀 약간 그 연습 시즌을 하고 2004, 2005 시즌부터 사실상 그 첫 해였는데 그 첫 해부터 그 한라가 NHL에서 정말 굉장한 업적을 남겼던 그 공격수를 영입하게 돼요. 예. 바로 그 핀란드 출신의 그 에사 티카넨입니다. 예. 티카넨 같은 경우는 그 아시아 리그 출범이 이제 뭐 15년 이렇게 뭐 다 돼가는데도 지금 봐도 아시아 리그 그 역사상 최고의 커리어를 갖췄던 선수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티카넨을 소개해 드리자면은 그 NHL에서 무려 그 15시즌을 뛰면서 그 총 877경기 그리고 또 630포인트를 기록한 어마어마한 그 족적을 남겼던 선수고요. 네. 다른 것보다 그 80년대 그 에드먼턴 오일러스의 그 다이너스티 시절 뭐 그 당시 웨인 그레츠키 뭐 마크 메시에 뭐 이런 선수들 같이 뭐 전설적인 선수들과 함께 뛰기도 했었고 그 총 그 5번의 그 스테니컵 우승을 한 전설적인 선수예요. 티카넨은. 예. 뭐 팀만 잘 만난 게 아니라 그 60포인트 이상 기록한 시즌도 무려 5번이나 되고 그 전성기 시절에는 그 웨인 그레츠키, 야리 커리라는 그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들, 전설적인 선수들과 같은 라인에서 오래 뛰면서 이 두 슈퍼스타들이 좀 약간 그 공격적으로 뭐 많이 일을 할 때 자신은 좀 약간 굳은 일을 하면서 좀 받쳐준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 선수가 그 에드먼턴 시절에 굉장히 그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게 그 플레이오프 같이 또 큰 경기에서 중요한 득점을 많이 올려줬던 선수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그 리그 최고의 수비형 공격수라는 평가를 한때 받기도 했었죠. 또. 예. NHL에서도 충분히 큰 성적을 남겼던 에사 티카넨입니다. 티카넨이 하키 실력도 실력이었지만 캐릭터가 아주 강한 선수로 유명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경기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그 상대방을 괴롭히는 포어치킹도 정말 대단했지만은 무엇보다 그 트래시 토킹, 진짜 그 상대방을 진짜 약 올리는 그런 트래시 토킹이 일품이었는데, 근데 좀 문제가 그 이분이 핀란드 출신인데 그 핀란드 억양이 워낙 세가지고 그 상대 선수들은 뭐라고 하는지 그 티카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좀 약간 열받는 약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예. 그 NHL 무대를 떠난 지 20년이 지났어요. 이제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언급을 되는 걸 보면은 상당히 진짜 캐릭터가 강했던 선수였던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현대판 사실 뭐 보스턴 브루인스의 그 현재 그 브래드 마시안드하고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티카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NHL 역사상 최고의 그 에지테이터라고 하죠. 좀 약간 상대방을 괴롭히는 그런 선수들 중 하나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죠. 그렇군요. NHL에서도 참 대단했는데 그럼 아시아리그에서의 모습은 어땠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아시아 리그를 왔을 때는 그 당시 그 선수 생활을 독일 리그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나서 그 3년 동안 쉬고 나서였어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그 NHL 그 선수 시절 말미에 약간 좀 무릎 부상을 당하기도 했었고 또 게다가 3년 동안 오래 쉬기도 했고 또 40이었던 나이 때문에 그 스케이팅은 거의 뭐 선수급이 아니었다고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예. 또 체력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카넨의 그 경기를 읽는 능력, 그리고 또 슈팅 능력, 그리고 또 파워플레이에서 약간 그 팀을 조율하는 그런 능력은 뭐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지 않았음에도 정말 그 리그 거의 뭐 NHL급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무엇보다 그 제가 여쭤봤던 그런 모든 분들이 그 티카넨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태도였는데요. 예. 사실 뭐 티카넨이 뭐 거의 NHL에서 1000경기 동안 뛰고 그러면은 아시아리그 오면은 아시아리그 뭐 그때 그 청단 이제 만들어진 지 1년밖에 안 된 그 리그에서 오다 보면 좀 약간 좀 자존심 세고 뭐 약간 고개를 빳빳이 들만도 한데 티카넨 선수는 굉장히 그 한국 선수들과도
친근하게 아주 정말 어울리면서 얘기를 했고, 정말 그 상대방 그 한국 선수를 갖다가 굉장히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경기가 끝나고 나서 뭐 한국 선수들과 뭐 맥주 한두 잔, 뭐 이렇게 뭐 과음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잔 하면서 굉장히 친근하게 어울렸다고 하고요. 사실상 그 시즌 중반부터는 약간 플레잉 코치의 역할을 좀 경험했다고 하네요, 또. 예. 뭐 그 당시 같이 선수 생활을 하셨던 분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뭐 경기 외적 부분 모두 많이 그 티카넨 선수로부터 배웠고 많이 모범이 됐던 선수였다고 하고, 뭐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뭐 연락은 지금은 하진 않고 있지만은 정말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NHL 스타답게 아시아 리그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떠났던 티카넨이었습니다. 그랬던 티카넨이 한라를 떠났고요. 그 이후에 그 다음 시즌에 역시 대단한 커리어를 남긴 선수가 한라로 오게 됩니다. 이 선수 다름 아닌 그 현재 안양 한라의 감독을 맡고 있는 패트릭 마르티넥 선수였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 마르티넥 그 감독의 그 선수 시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찾아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체코리그에서도 그 포인트 왕을 차지했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또. 예. 그래서 원래는 좀 북미리그 경험이 없으셨던 그 선수 시절이어가지고 사실 스킵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 현재 그 이전에 그 감독을 맡으셨던 그 김세일 전 단장님께서 이 마르티넥 그 선수에 대해 그 감독님의 그 선수 시절에 대해서 워낙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 저희 그 김세일 전 단장님 말씀에 따르면은 그 마르티넥 선수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스마트했고 그 많은 선수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모범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덕분에 그 한라에서 무려 그 5년간을 뛰면서 정말 성적도 정말 좋았고 한라의 이제 뭐 레전드 중 하나가 되셨죠. 뭐 그 이후로도 사실 뭐 마르티닉 이후로도 그 NHL 경력이 있는 그 체코 출신의 그 지데넥 네드베드나 그 캐나다 출신의 브래드 페스트라는 선수도 그 한라에서 2년 정도 뛰면서 나름 괜찮은 활약을 펼쳤던 바 있었죠, 또. 예. 패트릭 마르티넥 감독 같은 경우는 선수 시절에 한라에서 워낙 대단한 족적을 남겼고 또 거기다가 말씀 들으니까 모범적인 생활 태도까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날 이렇게 레전드로서 또 대접받는 또 현재 안양 한라 감독 자리에까지 있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선수들에 이어서 등장했던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한라의 리빙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브락 라던스키입니다. 네, 그 사실상 안양 한라의 뭐 최고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할 수 있겠죠, 라던스키는. 예. 라던스키는 그 캐나다 출신으로 지난 그 200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그 전체 3라운드 79순위로 에드먼튼에게 지명을 받았던 그 유망주 출신이에요. 예. 드래프트 당시에는 그 체격도 정말 좋았고 그래가지고 그 공격수로서 꽤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 NCAA 그 최고 명문 팀 중 하나인 그 미시건 주립대는 그 덩컨 키스, 라이언 밀러 등을 배출한 대학교인데, 어쨌든 이 대학교에서 나름 괜찮은 활약을 했고 이제 그 프로 전향을 하게 되는데, 그 사실 프로 전향 이후에는 그 사실상 그 3부 리그격인 그 ECHL에서는 꽤나 괜찮은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 AHL 2부 리그라고 할 수 있죠. AHL에서는 좀 그다지 뭐 뚜렷한 성장은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결국 뭐 독일 리그로 가가지고 한 시즌 정도 경험했고, 그 이후 그 2008년부터 거의 이제 10년이 다 돼가는데 2008년부터 안양 한라에서 뛰기 시작해서 이제 뭐 거의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시아 리그에서 뭐 거의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죠. 그렇네요. 브락 라던스키 이미 안양 한라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가 되어 있고, 또 뭐 대표팀의 일원으로서 귀하 1호 선수잖아요.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팬들에게도 그만큼 존재감이 큰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명 아주 풍부한 NHL 경력을 갖춘 선수가 한라로 오게 됩니다. 바로 한라에서 2시즌을 뛰었던 수비수 릭 잭맨이었습니다. 네, 잭맨은 그 신인 드래프트,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 리그에서 뛴 그 외국인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96년도 전체 그 5번째, 전체 5번째로 그 댈러스 스타스에 지명됐던 그야말로 특급 유망주 출신이죠. 예. 주니어 리그였던 그 OHL에서 그 뛸 때는 그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공격력이 그 세가지고 한 경기당 그 평균 그 한 포인트가 넘을 정도로 굉장한 활약을 펼칠 정도로
공격성이 좋았고, 하지만 그 프로 전향 이후로는 사실 그렇게 뭐 아주 좋은 활약을 하지 못하면서 좀 여러 팀을 좀 전전했던 그 저니맨이었어요. 네. 그나마 그 2003, 2004 시즌, 그 당시 그 뭐 지금이야 뭐 최고 팀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NHL 최악의 팀이었던 그 피츠버그 펭귄스에서 그나마 좀 활약을 하면서 그 25경기에 나와서 그 24포인트를 올리면서 좀 포텐셜을 이제 슬슬 보여주는가 싶었지만은 하필 그 다음 시즌이 또 약간 그 직장 폐쇄였고, 그래가지고 좀 그 이후에는 활약이 미미했어요. 예. 하지만 그 2007년 그 애나임 덕스 우승 시절 멤버로 그 스탠리컵 우승 반지를 받긴 했지만은 그 당시는 약간 그 경기 출장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좀 출장하더라도 아이스 타임이 한 뭐 5분, 6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걸로 사실 기억을 해요. 사실. 네. 뭐 어쨌든 그 2007년을 마지막으로 NHL에서는 그 잭맨을 볼 수 없었고, 그 이후 그 유럽 리그를 또 돌았고, 그리고 또 2011년부터 그 2년간 할라에서 뛰면서 굉장히 박진감 있는 그 경기 스타일로 그 할라 팬들에게 많이 사랑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그 당시만 해도 좀 약간 그 블루 라인 지역에서 좀 슬랩샷을 때리는 그런 선수들이 없었는데, 이 잭맨 선수가 그 때리는 그 슈팅만큼은 정말 그 많은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에사 티카넨으로 시작해서 릭 잭맨까지. 일단 과거에 아시아리그 안양알라에서 뛰었던 외국인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는 현재 지금 아시아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국가대표 그리고 한라에서 사실상 넘버원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에릭 리건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네, 그 리건도 사실 그 NHL 드래프트에서는 그 외면을 받았던 선수예요. 그 프리에이전트로 이제 그 나중 계약을 했던 선수인데, 하지만 그 주니어리그 그 OHL에서는 그 꽤나 그 명문 팀인 그 오샤와 제네럴스라는 그 팀에서 2년간 주장을 맡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예. 그 당시 그 제네럴스의 그 팀 멤버로는 현재 그 아일랜더스의 그 캡틴인 그 존 타바레스, 그리고 또 얼마 전 그 밴쿠버와 FA 계약을 한 그 공격형 수비수 마이클 델조로, 그리고 또 현재 그 대명에서 뛰고 있는 브렛 파넴, 이런 선수들이 있었어요. 예. 그 리거는 이제 그 주니어 리그에서는 이제 그 나이가 차가지고 졸업한 이후 그 애나임 덕스하고 이제 그 FA 계약을 맺었지만은 사실 좀 기대보다는 좀 미치지 못해가지고 그 ECHL에서는 약간 꽤나 괜찮은 활약을 했지만은 AHL에서는 좀 약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NHL 경기는 결국 한 경기도 그 경험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2년간 독일 리그에서 뛰다가 지난 2013년에서 그 크레인스의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면서, 그리고 또 그 이후 그 하이원을 또 1년 거치고 이제 뭐 한라에서 세 번째 시즌을 보내게 됐었죠. 예. 에릭 리건 국가대표팀 한라에서 참 중요한 선수가 이미 되어 있는데, 이 선수의 그 존재감은 또 절대적일 것 같습니다. 바로 한라와 국가대표팀의 수문장이죠. 맷 달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북미리그에서 뛰던 맷 달튼의 모습은 어땠는지 또 궁금해요. 네, 그 사실 맷 달튼 역시 그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지명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 NCAA 그 미국 대형 리그에서는 꽤나 그 큰 임팩트를 남긴 적이 있어서 저도 사실 기억을 해요. 예. 그 달튼이 그 소속되어 있었던 그 베미지 주립대, 이 팀은 사실 그렇게 주목받던 팀이 아니었고 사실 무명에 가까운 팀이었어요. 예. 하지만 지난 그 2009년에 그 팀 역사상 최초로 그 NCAA 그 토너먼트 그 4강까지 오르는 이변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그 이변의 중심에 바로 그 당시 그 넘버원 골린 맷 달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달튼 같은 경우는 그 무명의 학교를 4강까지 이끌면서 큰 화제를 일으켰고, 그렇게 되면서 그 시즌 이후 곧바로 그 보스턴 브루인스와 이제 그 계약을 맺게 돼요. 예. 뭐 사실 뭐 NHL에서 콜업 돼가지고 뭐 이렇게 좀 NHL 그 벤치에도 앉아 있긴 했지만 사실 그 출장을 하지 못했고요. 그 당시 게다가 또 보스턴에는 뭐 팀 토마스, 투카 라스크라는 거의 그 당시 NHL 최고의 그 골리 듀오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운이 좀 없었던 것도 사실 있었죠. 그래서 뭐 그 이후로 2년간 그 AHL, ECH를 좀 돌아다니다가 또 KHL에서 그 3년간 나름 그 괜찮은 활약을 펼치다가 이제 2014년에 그 한라로 와가지고 이제 그 한라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귀화 선수가 된 이 선수 알렉스 플란트가 있습니다. 플란트도 2년 전에 한라 처음 왔을 때 그때부터 참 많이 화제가 됐던 선수잖아요.
네, 그 플란트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또렷이 기억을 하는 선수이기도 해서 좀 할 이야기가 많은 선수예요. 예. 그래서 한 2년 전에 그 처음 한라로 그 왔을 때 플란트가 그래서 좀 제가 글을 썼던 기억도 있는데 어찌됐든 플란트는 2007년 그 전체 15번 픽으로 그 에드먼튼에 지명됐던 선수이고 NHL 경기 경력도 한 10경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플란트가 지명됐었던 그 2007년 신인 드래프트를 소개해드리자면은 우선 그 전체 1순위는 패트릭 케인이었죠. 예,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좀 지금과는 좀 다르게 공격력은 조금 모자라도 좀 체격이 큰 좀 수비형 수비수, 좀 안정적인 수비수가 인기가 많았던 시기였어요. 그 당시에는. 예. 그래서 그 2007년 드래프트만 해도 이렇게 좀 그 큰 체격의 그 수비수가 인기가 많았는데 전체 5번째로 꼽혔던 그 칼 아일즈너 얼마 전에 그 몬트리올과 그 FA 계약을 맺었죠. 그리고 또 그 10번 픽의 키튼 엘러비, 그리고 또 12픽의 그 라이언 맥다나, 그 현재 레인저스의 캡틴이죠. 그래서 이런 선수들 같이 그런 약간 좀 수비형 수비수가 좀 많이 좀 드래프트됐던 드래프트였는데 2007년은 플란트 역시 그 2m에 달하는 체구, 그리고 또 드래프트 됐던 그 시즌에 좀 기대하지 않았었던 좀 공격력 포텐셜도 보이면서 수비수가 절대적으로 그 당시 필요했었던 에드먼튼 오일러스에게 지명되게 됐죠. 예. 플란트는 지금 아시아 리그에서도 가장 키가 크고 가장 무거운 선수로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참 그렇게 높은 순위로 지명을 받았던 플란트였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NHL에서는 그렇게 뭐 이렇다 할 족적을 남기지는 못했어요. 네, 사실 아쉽게도 플란트는 거의 드래프트 되자마자 그 버스트 픽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드래프트 됐던 그 시즌에 그 부상을 좀 당하면서 그 시즌을 좀 망쳐버리면서 그 성장도 좀 더뎠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좀 유망주 순위에서 이제 좀 빠르게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뭐 사실 뭐 프로 전향 이후에는 그 에드먼턴 수비수 그 당시 그 깊이가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뭐 기회를 잡긴 했지만은 그렇게 기회를 별로 살리지 못했죠. 그래서 예. 그 AHL에서도 그렇게 뭐 큰 활약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그 오스트리아 리그, 노르웨이 리그 이런 리그를 왔다 갔다 하다가 2년 전부터 이제 한라에서 뛰고 있죠. 플란트 이후에 지명된 선수들만 해도 2007년 드래프트에서 좀 미안하긴 한데 네. 2라운드에 뭐 PK 수반도 있고 뭐 1라운드 후반에 그 브랜든 스미스나 뭐 LA 킹스 수비수인 뭐 제이크 머진, 알렉 마르티네즈까지 있었으니 에드먼턴 팬들 입장에서는 그 알렉스 플란트 선수의 이름은 좀 속이 쓰린 이름이죠, 사실. PK 수반이 갑자기 또 여기서 등장하는군요. PK 수반보다도 더 앞순위에 지명이 됐던 플란트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다가올 새 시즌에 한라에서 뛰게 될 이제 한라에 처음 선보이게 되는 외국인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합류한 선수들 얘긴데 이 선수들도 모두 NHL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이 됐던 선수들이더라고요. 네, 그쵸. 지난 뭐 3년 동안 사할린에서 뛰면서 그 아시아리그 팬들한테는 많이 익숙한 그 루스란 베르니코프가 이번에 한라로 오게 됐죠. 예. 베르니코프는 2000년 드래프트 전체 그 139순위로 그 댈러스 스타스에게 지명되긴 했지만은 사실 그 북미리그에서는 뛰지 않았었고 그 KHL의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러시아 일부 리그 그리고 또 KHL에서 뭐 그렇게 큰 활약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10년 넘게 뛰면서 정말 그 많은 걸 경험했던 베테랑이죠. 그리고 또 지난 3년간 사할린에서 에이스 역할을 했는데 사실 그 3년 전에 그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베르니코프 선수와 그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그 베르니코프 선수가. 그래서 근데 그 결국 그 꿈을 이 3년이 지난 지금 이번 시즌 이루어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흐뭇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뛰고 싶었던 그 마음이 실현이 된 올 시즌이네요. 루슬란 베르니코프에 이어서 또 스캇 바니가 함께 한라에 합류했습니다. 스캇 바니는 2013년에 하이원에서 뛰었었고요. 지난 시즌에는 차이나 드래곤에서 뛰었던 바 있습니다. 네, 그 바니는 그 97년 신인 드래프트 전체 그 29순위로 LA 킹스에 지명됐던 꽤나 그 촉망받던 유망주 출신이죠. 예. 그 당시에 뭐 킹스 구단 안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던 유망주였지만은 하지만 그 99년에 좀 심각한 그 등 부상을 당해가지고 거의 커리어 엔딩급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3년을 이제 그 쉬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 선수 커리어가 이제 멈춰지는가 싶었지만은 하지만 그 3년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NHL 데뷔도 하는 등 2002년
2003년 시즌에 그 또 재기를 하면서 꽤 이슈가 많이 됐었던 선수여가지고 저도 좀 기억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스카파니 선수가.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실 그 NHL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활약을 했지만은 약간 좀 스케이팅에 좀 문제가 있다는 좀 평가를 받으면서 NHL에서는 좀 자리를 잡지 못했고요. 그 이후 그 독일 리그, 또 핀란드 리가 이런 리그를 돌아다니다가 결국 아시아 리그까지 오게 됐죠. 뭐 한때 커리어 엔딩급 부상을 당하면서 3년이나 쉬었던 선수가 이제 거의 뭐 한국 나이로 39인가요? 이렇게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선수 생활을 이어가는 거 보면은 인간 승리라고 또 말해도 될 것 같네요. 또. 네, 베르니코프, 스카파니 나름 경험이 많고 또 나이도 많은 선수들인데 올 시즌 한라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팬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손호 기자님이 아시아리그 우리 안양 한라에서 뛰었던 외국인 선수들에 관한 이야기를 또 재미있게 풀어주셨습니다. 오늘이 1탄으로 제가 들었고 다음 주 2탄이 준비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이원과 대명 킬러 웨일즈의 외국인 선수들도 준비를 하신다고요? 네, 그렇죠. 다음 주에는 이제 하이원 그리고 또 대명 킬러 웨일즈 뭐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두 시즌 동안 꽤나 주목을 많이 받았던 선수들도 있었고, 예. 뭐 일본 팀들도 사실 다룰까 하는데 했다가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건 또 그래서 한국 팀만 이번엔 좀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 두 시즌, 하이원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안양 한라 못지않게 전통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또 과거에 그렇죠. 잊혀졌던 선수들 이름을 한 번씩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손성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2탄 기대하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하인드넷 106회 마지막 순서입니다. 잠깐 아까 소개가 나갔었는데 지난주에 태능 선수촌에서 7월 19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미디어데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G200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미디어데이. 어우 길어요. 이 명칭의 미디어데이 행사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박힘찬 PD가 현장에 갔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오늘 그 소식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꽤 많은 할 얘기가 있다고 하시던데요. 예, 뭐 현장에서도 얘기거리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아무래도 담고 있는 내용들이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관심 있어하는 내용, 그리고 알고 싶어하는 내용까지 두루두루 담고 있다 보니까 예, 좀 할 얘기들이 길어지는 것 같네요.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네.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 주최로 열린 행사였습니다. 특히 이날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 정몽원 회장이 직접 프리젠테이션 발표자로 나섰다고 또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단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일단은 제가 여지껏 다녀본 현장 중에서는 가장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와 있었었고요. 예, 아침에 이제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국가대표 훈련하는 모습들을 담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모습을 이제 취재하는 취재 열기들도 있었는데 그거에서 일단 한번 깜짝 놀랐었고 태능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예, 선수보다 취재진이 더 많고 카메라가 더 많아서 예, 거의 뭐 카메라 한 대당 선수 한 명씩 비춰지고 있는 그런 광경들을 목격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후 2시부터 이제 정몽원 회장 주도하에 프리젠테이션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때도 태능 선수촌을 꽉 메우는 장사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오전에 남자 대표팀의 훈련이 공개됐고 오후에는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됐습니다. 예, 남자 대표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신소정 꼴리도 같이 있었거든요. 예, 좀 이렇게 좀 보여지는 식으로 준비를 해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찍는 시간이다. 뭐 이런 건가요? 예, 그 많은 취재진과 카메라 앞에서는 제대로 훈련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사실 본격적인 얘기는 프리젠테이션에 있었습니다. 네. 프리젠테이션 정몽원 회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왔다. 이게
많은 눈길을 끌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종목의 협회장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하는 게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잖아요. 이게 뭐 비슷한 종목을 예로 뭐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가깝게 축구를 예로 들자고 하면은 뭐 축구가 이제 올림픽에 나가는데 올림픽 대표팀이 이제 200일 앞두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 축구협회장이 나와서 설명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다만 이제 뭐 축구하고 아이스하키하고 이제 그 인기도를 따지면은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올림픽에 첫 출전하는 아이스하키 종목이고 거기에 그 안방에서 또 치러지다 보니까 그런 좀 중요도 때문에라도 뭐 정몽원 회장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발표까지 나서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프레젠테이션의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 시즌이었죠. 2016-2017 시즌. 지난 시즌 성과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예, 뭐 이게 좀 생색내는 걸 수도 있고, 이걸 뭐 굳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하지? 라고 생각할 법도 하지만, 평창으로 가는 길목에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순간이 지난 시즌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되짚어보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성장을 해왔구나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일부러 마련을 해두신 것 같았었고요. 같이 돌아보면은 일단 가깝게 세계선수권 4월달에 있었죠. 남녀 대표팀이 각각 상위 디비전으로 승격하는 쾌거가 있었고요. 남자 대표팀은 사상 처음으로 월드 챔피언십에 올랐다라는 소식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삿포로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남자 대표팀은 은메달, 여자 대표팀은 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이기고 종합 4위에 올랐다는 소식도 다 알고 있었죠. 다 우리끼리 얘기했었는데 다 같이 보고 굳이 한번 이야기를 더 꺼냈었고요. 세계 랭킹을 보면은 이제 남자는 21위, 여자는 22위까지 올라와 있는데 딱 1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남자는 11계단이 올라왔고 여자는 4계단이 올라왔다라고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시즌의 성과가 역대급이긴 했었잖아요. 사실 뭐 이런 경우는 없었고 거의 뭐 최고의 성과. 최근 한 10년간 정점에 정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는 분위기였네요. 평창으로 가는 길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길목이었으니까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다 알고 있는 걸 왜 이렇게 한 번 더 언급을 하나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일이었으니까 한 번 더 언급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도 같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를 해갈 것인가. 지금 이제 방송일을 기준으로 198일 남았거든요. 평창 올림픽 개막까지. 이게 200일이 그날이 미디어데이 때가 200일이 아니라 사실 200일은 월요일이었는데 좀 일찍한 감이 있었고 지금 방송일 기준으로는 198일이 남아있는 상황. 여기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갈 것인가, 앞으로 남은 계획들을 남녀 대표팀 각각 나눠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앞으로의 일정, 가깝게는 평창 올림픽 본선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 4월하고 5월에 남자팀, 여자팀 세계선수권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기간들이 가장 큰 대회들이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의 스케줄들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남자 대표팀은 오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내일이죠. 목요일 27일 블라디보스톡으로 전지훈련을 떠나게 됩니다. 가서 30일까지 있게 되는데 KHL에 소속돼 있는 HC 어드미럴 팀 하고 2번의 연습 경기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귀하 선수들이 합류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선수들 위주로 해서 연습 경기들이 치러질 것 같고요. 이거 끝나고 바로 이제 다음날 바로 체코 프라하로 떠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귀하 선수들이 합류하게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이제 체코 프라하 전지훈련 기간 동안이 있는데 이때 이제 마운트필드컵이라는 그 체코 내에 있는 클럽 팀들, 실업 팀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팀들 간에 이제 친선 경기 프리시즌 대회 성격이죠. 프리시즌 대회 성격으로 있는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같이 합류를 해서 친선 경기들을 치룬다고 하고요. 한 5차례 정도 5번의 경기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7월 27일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나서 한 2-3주 정도 해외 전지 훈련을 가지게 되는 남자 대표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돌아와야 돼요. 9월 2일에 아시아리그가 개막하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돌아오면은 이제 안양한라하고 대명 선수들은 이제 각각 고려대학교 링크장하고 인천에서 아시아리그를 준비하게 되고요. 지금 안양한라 같은 경우에 안양 링크장이 지금 공사 중이어가지고 고려대학교에서 시즌을 준비한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하이원 같은 경우에는 14일부터 핀란드 전지훈련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핀란드 팀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가는 그런 그림인 것 같고요. 그래서 9월 2일까지 준비를 하게 되고 9월 2일에 대망의 아시아리그가 개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10월 소속팀 경기를 치르게 되는 남자 선수들이고요. 네. 그리고 11월 초에 재소집이 되는군요. 네, 이제 11월 달부터는 이제 풀타임 소집이라고 해가지고 시즌은 여기서 마치게 되고요. 아예 이제 국가대표에 올인을 하게 되는 거죠. 국가대표에 차출된 선수들은 아시아리그 10월까지만 뛰고 안 뜁니까?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이것도 아시아리그의 변수겠네요. 아시아리그가 48경기에서 지금 20경기가 빠져서 28경기가 그거 안양할라 어떻게 해요? 11월, 12월 선수 그렇게 빠지면 어떻게 하죠? 안양할라가 지금 국가대표가 12명이 소집이 돼 있는 스포진이 돼 있는데 네. 그만큼 더 뽑겠죠, 뭐. 11월, 12월에도 거의 시즌의 절반이 그쵸. 예정돼 그러니까 있는데 48경기에서 20경기가 빠지고 28경기에서 14경기가 빠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만큼 이제 그 아시아리그 팀들 특히 뭐 안양할라, 대명, 길러웨일즈, 하이원, 뭐 상무,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각각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이 포진이 돼 있는데 이 팀들의 그런 협조와 희생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함을 협회장님이 직접 표현을 하시면서 엄청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라고 하시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좀 기분 좀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또 아시아리그도 뭐 올림픽의 이유도 있고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평창이라는 중대한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전체적으로 좀 단축된 시즌을 치르는 것도 뭐 다른 팀들, 일본 팀들, 사할린 팀까지 포함을 해서 어느 정도 좀 양해와 협조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었고요. 그렇게 해서 11월 달에 소집이 된 국가대표 남자 대표팀은 오스트리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로 아이스하키 챌린지 대회를 치르게 되죠. 유로 아이스하키 챌린지가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잡혀 있군요. 거기서 이제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노르웨이를 상대하게 되는데 이 팀들도 거의 처음 만나는 팀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오스트리아 제외하고는. 그만큼 이제 강팀들이고 어느 정도 이제 좀 한 단계 한 단계 레벨을 올려가는 느낌인 거죠. 끝판왕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인 거죠. 그렇게 되고 이 대회를 치고 나서는 12월 달에는 지난번 저희가 방송에서도 이현석 기자님이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채널 런컵, 러시아에서 열리는 채널 런컵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캐나다, 러시아, 스웨덴, 핀란드, 체코 1위부터 6위까지의 팀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미국만 빼고 상위 5개 팀이 다 나와요? 그 어마어마한 대회에 저희가 같이 경쟁을 하게 되고요. 요게 아마 좀 진짜 평창을 앞두고 제대로 된 실력 점검 내지는 비교라는 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게 하시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대회를 치르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평창 그 강릉 하키센터에서 훈련을 해가면서 평창을 준비하고 또 러시아에 뭐 작년에도 했었지만 올해도 똑같이 러시아와 친선 경기가 예정이 돼 있고요. 올림픽 직전에 이제 마지막 평가전으로 상대를 러시아 대표팀으로 정했어요. 좋은 친구 잘 사귀었죠. 작년에. 이거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거죠? 그렇죠. 러시아 대표팀과의 평가전. 그래서 지난해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강릉에서 했던 것처럼 또 진행이 되는 거니까 다행이죠. 그리고 참 고맙기도 하고요. 뭐 러시아 이때는 또 제대로 된 멤버 같이 진짜 러시아 국가대표팀 올림픽에 나가는 대표팀 멤버로 올 것 같은데 기대가 되네요. 많이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저 남자 대표팀의 향후 일정, 미디어데이 때 공개됐던 남자 대표팀의 일정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자 대표팀의 일정을 볼까요? 여자 쪽 살펴보겠습니다. 여자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저녁 7시, 오후 3시
7월 28일 금요일 저녁 7시, 7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 네, 강릉 하키센터에서 예. 스웨덴과 세계 랭킹 5위 스웨덴과 친선 경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예, 이게 제대로 또 남자 쪽에 뭐 채널 원컵이 있다면은 우리 여자 쪽에는 또 스웨덴과의 또 네. 엄청난 두판이 예정이 돼 있는데 요거를 마치면은 8월 12일부터 프랑스 알베르빌로 날아가서 전지훈련을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3개국 친선 대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참가국은 이제 스위스, 프랑스, 우리나라 요렇게. 스위스도 세계 랭킹이 6위고 네. 프랑스도 13위의 팀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제대로 된 당금질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바로 다음 달인 9월 10일부터는 자주 가는 곳이죠. 미국 미네소타. 네. 예, 전지훈련 예정이 돼 있고 한 19일, 20일 요렇게 가까이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가서 이제 뭐 NCAA 1부 리그 팀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 근방에 있는 대학 팀들, 학교 팀들 하고 이제 한 7, 8번 연습 경기를 가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8월에 한 2주 프랑스 알베르빌 전지훈련이고 네. 9월에 한 3주 정도 미국 미네소타로 또 전지훈련을 가는 여자 대표팀. 여자 대표팀도 일정이 타이트한데요. 네, 거기에 이제 아직은 확정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추진 중인 것 같아요. 11월 달에 이제 헝가리에서 4개국 친선 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참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예. 요 대회 때도 헝가리, 프랑스, 덴마크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다시 이제 뉴욕, 미네소타 이렇게 돌면서 미국 전지훈련을 더 진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여기까지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는 남녀 대표팀의 향후 계획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계획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바로 이어서 평창 올림픽 이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일 관심을 끌었던 주제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다 끝나는 무렵에 이게 나왔어요. PT로 치면 PT가 이날 17장이었는데 끝에 3장만 이게 있었어요. 앞에 그동안의 성과, 네. 경기 일정, 앞으로 대표팀 일정 쭉 나오고 마지막에 이 얘기가 나왔다는 말씀이시네요. 13장이 그냥 앞에다 그렇게 넘어가고 뒤에 3장만 네.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아쉽다. 좀 시간이 아쉽다. 좀 더 하지. 이런 느낌이 들었었고 앞에 이제 소개됐던 내용들은 어느 정도 뭐 보도자료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알릴 수가 있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좀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됐다라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는 실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그 3페이지 분량의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이날 정모원 회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정모원 회장이 내세운 평창 올림픽 이후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계획은 뭔가요? 비전이 뭔가요? 일단 크게 2가지를 짚으셨는데요. 하나는 2022년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또 열리게 되는데 예. 여기에는 우리가 자력으로 진출을 해보겠다. 이번 평창은 개최국 자동 자격으로 출전이니까 하니까, 네. 이제는 우리 힘으로 가보겠다. 네, 저희가 그동안 올림픽 최종 예선 문턱도 못 밟아보지 않았었나요? 그죠? 예,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 항상 그러니까 최종 예선으로 가는 마지막 문턱을 못 넘었던 걸로 저는 네, 기억하고 항상 있습니다. 뭐 일본 요 근방에서 이렇게 발목 잡혀가지고 못 나갔던 적이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 과정 한번 뚫어보겠다. 네. 요것도 하나의 또 새로운 미션이 될 것 같아서 올림픽에 자력으로 나가려면 남자는 한 12위권 안으로 가야 되고 그쵸. 여자는 8위권 안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일단 남자는 월드 챔피언십 올라갔으니까 한 16강에는 올라간 셈인데 네. 그보다 이제 다음 목표를 설정한 거예요. 뭐 가까운 뭐 일본의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이제 평창 올림픽 예선을 거칠 때 이제 일본에서 한번 열렸었고 거기에서 이제 상위권 팀이 이제 또 그 위에 순위에 있는 팀들하고 한 번 더 최종 예선을 거치는 대회들이 있었는데 일본은 여기서 이제 전패로 떨어졌죠. 예. 네. 그런 어려운 과정인데 요거를 한번 우리나라가 뚫어보겠다. 요런 포부를 밝히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자주 나오고 항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주제이긴 한데 아이스하키 저변 확대와 활성화. 요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는 되게 혹할 만한 주제였지만 하나는 되게 좀 식상했다. 네. 그런 감상이 있었네요. 예.
자, 혹한 주제와 식상한 주제. 네. 일단 혹한 주제부터 볼까요? 일단 우리가 월드 챔피언십도 올라가 봤고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또 따야 되겠지만 정작 이제 평창은 개최국 자격으로 일찌감치 정해놓은 상황에서 준비들이 이루어져서 뭐 최종 예선이 어떤 데인지도 우리가 잘 모르고 뭐 자력으로 올림픽이 나가는 기분이 또 어떤 건지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도전장을 내민다라는 이 컨셉이 좀 나름 신선했던 걸로 개인적으로는 다가왔습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가는 과정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가 중요한 거잖아요. 뭘 할지는 알겠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해 나갈지가 중요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씩 소개를 해 나왔었는데요. 예, 어떤 얘기인가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감독 자리를 어떻게 메워갈 것인가. 네. 근데 일단 지금 백지성 감독님하고 세레머리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2018년 세계선수권 때까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 세계선수권이요. 계약 기간이. 백 감독님은 10월까지. 10월까지였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2018년 안으로 다 끝나는 그런 그렇습니다. 과정들이었는데 예. 요 계약을 연장을 하겠다. 연장을 추진하겠다. 추진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었네요. 계약 이 두 감독과 계약 연장을 추진하겠다. 네, 아직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뭐 많은 이야기가 간 거. 계약 연장을 합의했다는 아니고요, 일단. 네, 일단 추진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 네. 일단은 뭐 그래도 좀 이거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으니까 당사자 앞에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겠어요? 두 감독들하고요. 네. 뭐 현장에서 제가 봤을 때 화들짝 놀라는 모습도 나오긴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얘기 한 번도 나한테 안 꺼내다가 갑자기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이런 분위기였네요. 네.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긴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 때에 기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각각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냐. 그래서 백 감독님 그리고 세라머리 감독 각각 답변을 했는데 네. 요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계약 연장 추진에 관한 당사자 두 감독들의 생각은 어떤지 남자 대표팀 백지선 감독, 여자 대표팀 세라 머레이 감독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agree with the chairman. It's very important to continue the hockey development here in Korea. The Olympic is not the end. It's the beginning with these great players, men and women. When they get a few years older, retire, to continue what they've experienced in this journey, to bring it back to our grassroots and our young players, to develop them. It's not going to be overnight, let me guarantee that. There's a lot of obstacles we have, but with the experiences that these young men and ladies have for this, and the passion they have for this sport, to continue that growth is very important. 네, 통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장님의 말씀에 절대로 공감을 합니다. 올림픽은 목표의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 있는 선수들이 계속 뻗어나가면서 후배들한테도 그런 좋은 길을 뽑아주고 계속 가야 되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대신 할 수 있겠고요. 이번에 세라머리 감독님께도 To start, it was such an honor to be given the opportunity or the option to extend my contract. I always talked about how I wanted to stay, and maybe I'll volunteer to teach English somewhere just so I can stay and help the players and help develop women's hockey. There's so many opportunities here to develop hockey, and like Jim was saying, the Olympics isn't the end, it's the beginning. We're going to be on TV, young players are going to see us play, they're going to want to play hockey, they're going to see how fun hockey is, how fast it is. And there's tons of opportunities to develop, and we want to stay and help Korean hockey develop and give these younger players opportunities. Our team is our focus too, but we want to focus really on developing and getting more players interested in hockey in Korea. 우선 이 기회를 또 갖게 된다면 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 저 사실 먼저 얘기를 해주지 않으셨어도 우리는 이제 발런티어를 하면서라도 이렇게 계속 나와서 이제 한국 여자 하키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이제 기여를 하고 싶었고 준비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은 단순히 끝이 아니고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여자 하키 발전을 위해서 계속 하고 싶고 올림픽은 이제 성인팀뿐만 아니라 이제 어린 여자 선수들의 발전 프로그램에 좀 많이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남녀 대표팀 두 감독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대략적으로 다들 짐작은 가시겠지만 긍정적인 반응이셨어요. 네, 일단은 예, 영광스러운 자리를 계속할 수 있다라는 거에 네. 대해서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뭐 신중하게 생각하겠다라는 내용들이고 세라모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말만을 기다렸다, 막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죠. 더 반가워하는 네, 눈치던가요? 더 반가워하는 눈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 대답을 듣고 나서. 그래서 일단은 베이징 올림픽까지 도전하는 데 있어서 계속 요 백 감독님하고 세라모레 감독님이 더 고생을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첫 번째 방안 어떻게는 하나하나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 일단 현재까지 남녀 대표팀이 이룬 성과, 그 성과에는 여러 가지의 뭐 자원과 힘이 모아진 결과겠지만 그 중에서도 일단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서 판단하는 중요한 그 이유는, 근거는 바로 이 두 감독의 어떤 지도력, 이 두 감독의 노력의 결과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예, 평창 이후에 또 감독이 확 바뀌어버려서 네. 또 새로운 시스템, 또 새로운 환경이 된다라고 하면은 예, 분명 뭐 베이징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더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변수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예, 모아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022년 동계올림픽 자력 진출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두 감독과의 계약 연장 추진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근데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죠. 계약 연장을 추진하겠다. 이게 D-200일에 한번 던져놨으니까 한 D-100일쯤 가서 한번 합의됐다라는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게 되고요. 네. 예, 그건 좀 아쉽네요. 좀 빨리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두 감독 얘기를 들어봤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예, 뭐 두 번째로 나왔던 내용은 이제 내년에 세계 선수권의 월드 챔피언십에 한번 잔류를 해보겠다라는 뭐 내용이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그냥 목표, 포부 뭐 요런 내용으로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무 국군체육부대의 아이스하키 팀을 평창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예.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뭐 다른 종목들도 포함을 해서 큰 대회 이후에 뭐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좀 TO가 정리가 된다거나 뭐 그런 분위기를 많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예. 오히려 협회에서 더 의지를 강하게 표현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선수들한테도 좀 예, 든든함을 심어줄 수 있는 멘트가 아니었나라는 예, 개인적으로는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라는 것도 생각이 같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남자 쪽은 이렇게 얘기들이 진행이 됐었고 여자 쪽은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한 방안으로 일단 1차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얘기가 나왔던 게 여자 대표팀 U18 대표팀을 창설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세계선수권에 출전을 목표로 준비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가장 강력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나왔었고요. 예. 예, 중요하죠. 지금 성인 대표팀만 있고 아직 청소년 대표팀이 없는 상황에서 좀 저변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없는 저변에서 끌어모으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오고 나오고 했었는데 그런 의지를 좀 표명해 준 것 같고, 실제로 최근에 지금 강릉 하키센터 보조경기장에서 꿈나무 선수들, 여자 선수들이 모여서 같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요런 U18 대표팀 창설의 일환으로 어떻게라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이 부분은 좀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뭔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예. 여자 18세 이하 대표팀 창설에 관한 목표도 제시가 됐고, 그리고 아이스하키 경기장에 관련된 얘기도 있었어요. 예, 뭐 지금 아이스하키 전용 링크장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지어진 강릉 하키센터, 관동 하키센터인데 이거 외에 하나 더 뭐 수도권 지역이 되겠죠. 아이스하키 전용 링크장을 건립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예. 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강릉하키센터를 평창 이후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생각을 해보겠다. 아직 결정이 안 났죠? 그렇죠. 강릉하키센터 올림픽 끝난 다음에 어떻게 쓸지. 예, 이걸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원래는 데미언 킬러 웨일즈가 홈구장으로 쓰고 사후 관리 하겠다고 그 얘기도 어떻게 없이부지 없어져 작년에 버렸어요. 그런 갑자기. 얘기 나왔다가 뭐 제가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지난 4월에 일단 계약 취소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데미언과의 협약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얽히고 설키고 뭐 하면서 뭔가 흐지부지 되고 뭔가 이야기들이 사라지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네. 예, 이 걱정거리가 돼버렸죠. 강릉하키센터가. 그래서 이거를 이벤트 이후에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명이나 뭐 방안이나 구체적인 뭐 방법론에 대해서는 언급된 내용이 없어서 좀 답답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네. 이게 지금 벌써 이게 올림픽 개최된 게 결정된 게 언제고 경기장 지어진 게 지금 언젠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답답한 게 있었는데 네. 그래도 그래 지금이라도 얘기 꺼내는 게 어디냐라는 긍정적인 마음과 함께 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들끼리도 뭐 요런 아이디어들이 있으면은 방송에서든 어디서든 한마디씩 던져주는 것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번 이게 진짜... 이렇게 계속 이슈를 계속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게 관심을 가져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올림픽 20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 나 있다.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스피드 스케이팅 올림픽 경기장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냉동창고로 쓴다고. 냉동창고로 쓰면 어떠냐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400억, 500억 막 들여서 건설을 하고 막 했는데 이거를 냉동창고로 쓴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아이디어부터 해서 좀 뭐 철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 하키링크 몇 개나 된다고 지금 이렇게 좋은 경기장 지어놓고 철거하는 것도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끝나고 나면.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걱정입니다. 이 걱정을 지금 몇 년째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네. 빨리 답이 좀 나와야 되겠어요. 최초 건설될 때 나왔던 이야기인 사후 활용 방향 이거에 대한 대답이 아직도 안 나왔다는 게 사실 조금은 뭐 안타깝다면 안타까울 수 있네요. 그때는 뭐 철거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하나는 이제 대학교에서 사용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뭐 그것도 지금은 뭐 이상하게 된 것 같고 하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사공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걸려 있는 게 많잖아요. 뭐 협회가 관여할 일인 것 같은데 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저쪽에 조직위원회 또 걸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체육회 또 뭐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가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뭔가 서로 쉬쉬하다가 이렇게 시간만 보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일단 큰 목표, 뭐 베이징 동계올림픽 자력 진출하는 큰 목표 하에 함께 제시됐던 세부적인 목표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게 더 큰데. 참 이게 답답한 마음을 안고 다음 주제를 봐야 되는데요. 이게 더 큰데. 힘찬 PD도 식상했다고 했던 아이스하키 저변 확대와 활성화 이 주제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분기마다 한 번씩 토론회를 열어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만큼 항상 뭔 얘기를 할 때마다 아이스하키 얘기를 할 때마다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어떻게 저변 확대할 거냐, 한숨과 함께 쏟아져 나오는 내용들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항상 말들이 많고 뭐 서로가 할 말들도 많고 그런 주제인데 이 주제가 또 나왔네요. 일단 미디어데이 때 어떤 얘기 나왔는지부터 볼까요? 일단은 남녀 공통적으로 유소년과 중동 클럽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고교 신규팀을 창단을 유도를 하고 그리고 U18 대표팀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여자는 꿈나무 청소년 유망주를 발굴 육성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여자 팀 창단. 여자팀 창단. 학교팀이든 실업팀이 됐든 여자팀 창단. 그리고 인재 육성. 전문 지도자 뭐 전문 행정가 아이스하키 인재 그런 전문 인재를 육성하겠다. 근데 이 내용은 제가 지난 10년 동안 아이스하키 쪽을 살펴보면서 항상 매년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 내용 다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근데 PT는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게 뭐 오히려 평창 이벤트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미디어데이 행사이니까 요 내용들은 나중에 더 나오겠거니 하고 예, 마음을 접고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네. 예, 많이 아쉬움이 남는 거는 사실이더라고요. 지난 한 10년간 네. 박김찬 PD가 아이스하키와 인연을 맺고 네. 이 아이스하키 주변을 거닐던 게 한 10년 정도 됐는데 네. 10년 전에도 이런 얘기는 똑같이 나오고 있었고 뭐 그때 그 이전에도 이런 얘기 나왔겠죠.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달라진 건 많죠. 달라진 건 많은데 아니 뭐 고교팀은 더 줄고 있고 지금 예, 안 달라진 것도 많아서 그게 문제인 달라지는 거죠. 게 안 좋은 쪽으로 달라진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아이스하키를 접하게 된 게 광운대학교가 2007년, 2008년 시즌을 겪으면서 해체가 되는 예, 일이 있었는데 네. 예, 재창단 이전에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팀이 없어지는 걸 보고 아이스하키를 시작을 했는데 네. 네.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중학교 팀, 고등학교 팀이 싹싹싹 없어지더니 더 줄었어요. 예, 사실. 지금 이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6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국가대표팀은 이렇게 성적을 내고 있지만 네. 그 밑에 연령층은 저변이 점점 더 없어지고 예, 있습니다. 팀은 그렇게 없어지고 또 U18 세계선수권을 보면은 항상 강등과 승격을 오고 가면서 그나마 또 승격하던 것도 못하고 제자리 잔류만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오다 보니까 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문제의식과 걱정은 다 하고 계세요. 관계자분들이나 지도자분들이나 선수 본인들이나 팬분들이나 다 하고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자라는 내용은 아직까지는 얘기들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끼리끼리 한다고 저희들끼리도 얘기하고 다 가까이 계시는 분들끼리 말씀들은 나누시겠지만 이게 좀 더 이슈화되고 서로 예, 좀 보이는 데서 얘기들이 오고 가야 그게 이제 좀 살이 붙고 뭐 아이디어가 더 붙고 해서 좀 더 명확하고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나올 텐데 그냥 예, 술 한잔 안주거리로만 넘어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예, 최근 10년 동안 아이스하키를 보고 배워온 저로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네요. 뭐 유소년 중등 클럽 활성화부터 팀 더 많아져야 되고 꿈나무 유망주 발굴해야 되고 그죠? 뭐 다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서 이 목표를 할 거냐에 대한 얘기는 빠져 있다. 네. 이 부분이 가장 아쉽고 가장 답답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래서 답답함은 여기까지 접어두고 네. 그럼 긍정적인 건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 이날 미디어데이 행사부터 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 준비나 이런 부분들을 아이스하키 협회장이 모든 걸 진두지휘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준비를 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항상 얘기거리들이 나왔던 이런 문제의식들도 예, 협회장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게 그래도 공감대를 살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이렇게 끄집어내면은.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협회장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아이스하키인들이 똑같이 문제인식을 갖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의지들을 갖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니까 예, 이제부터 좀 바꿔나가고 뭔가 방안들이 나오겠죠. G200에 이번에 미디어데이가 있었는데 나중에 한 G100이나 네. 뭐 아니면 올림픽 직후라든지 네. 다음번에는 이 방금 나온 이런 그 저변 확대 네. 아이스하키 활성화의 부분에 대한 방안에 대한 그 대책이 구체적으로 또 미디어데이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네요. 없으면 저희가 뭐 토론회라도 만들어가지고 네. 어떻게 고교팀 늘릴 거고 예, 100분 토론회라도 해야 되지 여자팀 창단할 않을까. 건지 예, 저기 뭐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 모셔다가 네. 예, 100분 토론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또 들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자, 다음 이제 거의 마지막 주제가 될 텐데 요즘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문제예요. 자꾸 북한 얘기가 나오는데 평창올림픽 북한의 참가 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단일팀 문제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서 네. 많은 기자들이 왔기 때문에 이 얘기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진짜로 나왔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예, 회장님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예상이나 했듯이 준비된 답변이 나오는 분위기였나요? 예, 다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네. 네, 워낙에 그렇게 이슈가 컸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직접 같이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단일팀에 대한 이슈, 이 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 정몽원 회장과 여자 대표팀 한수진 선수의 이야기를 연이어 들어보겠습니다. 그 예상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는 그래요. 우선 나라의 큰 뜻, 우선 저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죠. 우리나라의 아주 가장 큰 현안인데 그는 국민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협회라는 게 선수 보호를 하지 못하는 협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선수들이 피해를 안 가게끔 저희는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아무것도 진전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진전이 되면 협회는 분명히 선수를 보호하는 안을 갖고 저희가 대항실 계획을 낼 것이고 IOC 직접 보내면 IISF 세계 아이스하키 연맹을 통해서 저희 의견을 분명해서 관철되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정몽원 매니저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번에 한수진 선수 예.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선수들도 협회 분들이 저희 선수들을 보호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저희가 뭐 어떻게 얘기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변화될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위에서 이제 내려오는 지휘 상황에 따라서 그 주어진 상황에서 선수들은 선수들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게 저는 선수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정몽원 회장 그리고 여자 대표팀 한수진 선수의 입장입니다. 어떤 느낌이셨어요? 답변 다 들어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여기서 가장 핵심은 협회는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네. 네. 그래서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다 할 것이다. 네. 예. 그 내용이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와, 협회 일하는구나. 협회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신경을 써주고 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예. 네. 이렇게 멘트를 했다라는 게 참 준비를 잘했구나. 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고요. 회장 입장의 답변은 참 괜찮은 답변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감동 먹었어요. 근데 물론 그게 현실화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네, 그래도 그걸 현실화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네. 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진 모습이 아닌가, 든든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선수도 아닌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도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일단 마음 한구석에 계속 약간 찝찝하고 그쵸, 불안한 불안한 마음이 클 텐데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또 일단은 뭐 경기 대회를 준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좀 더 계기는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협회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계속 이 이슈는 좀 시간이 가야 더 확실한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날 그 미디어데이 이후에 참 많은 기사들이 나왔는데 네.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박김찬 PD로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있다고 들었어요? 예, 뭐 많이 기사를 통해서도 나왔었는데 항상 이런 큰 이벤트나 대회를 앞두고 나오는 질문이 구체적인 목표는 뭐냐? 메달 색깔 뭐를 목표로 하고 있냐? 이번 대회 목표가 무엇입니까? 네, 예. 그런 내용인데 저런 질문을 왜 할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왜요? 네, 이제 저도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예, 모든 아마추어 선수, 프로 선수 할 것 없이 경기에 나설 때는 다 이기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나가서 나중에 뭐 지고 나서 아니면은 뭐 나중에 경기를 앞두고 있을 때는 그래 경험 삼아 나가는 거야. 가서 배우는 게 있겠지. 뭐 이렇게 한들 경기를 앞두고서는 다 이기는 마음으로 출전을 할 텐데, 네. 예, 그럼 대답이 뻔할 텐데, 예, 굳이 뭐 이거를 질문을 해서 무슨 신선한 대답을 얻으려고 이런 질문을 하나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신선한 질문, 이런 식상한 질문에 신선한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백주선 감독님이. 백주선 감독의 대답은 뭐였나요?
들어보실까요? 바로 들어볼까요? So the question I guess is, what's your expectation for the Olympics? My expectation is gold. Absolutely. Why do we even play if we don't prepare to win the gold? And that's the way our players have been training. They've been working extremely hard for the last 3 years, working up into the Olympics. If we never thought like that, and this is what I got from the chairman. He says, in order for us to be successful, we have to think and act like a top division team. We have to think and act like an elite team. And that's the way we're going to get better and develop. So if we prepare to lose or prepare to win one game, why do we even play this sport? That's my... So we prepare, win or lose, I don't know. I don't have a crystal ball. But I know we've worked extremely hard to prepare to win every game that we play. And that's what I expect. And that's what the players expect and think. So, I don't know if that answers your question, but this is how we were prepared. 당연히 평창올림픽에서 목표는 금메달입니다. 늘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상 탑 디비전에 있는 팀들과 엘리트로서 항상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기도 진다는 생각으로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다고 얘기하고 물론 자기가 정확한 예언은 아니지만은 목표는 모든 게임을 이기는 거고 모든 게임을 이기는 금메달 목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선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남자 대표팀 백지선 감독의 평창올림픽 목표는 금메달이군요. 네, 굉장히 식상하게 대답할 수 있을 법한 건데 8강 진출 아니고 금메달. 이거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1승 아니고요, 금메달.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모름에도 이 내용도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예, 남자라면 응당 저렇게 도전을 해야지. 뭐 약간 뭐 현실적으로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몇 골차 안으로 뭐 지금 네. 뭐 약간 이런 좋은 경기 하자. 네. 뭐 불과 최선을 다하자. 몇 개월 전에만 하더라도 평창 가면 우리 15대 0으로 준대, 10대 0으로 준대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뭐 후회 없는 한 판을 하자 이런 얘기 아니네요. 네, 뭐 거기서 우리가 뭐 자존심만 안 굽힐 정도로 다 최선을 하고 나오면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정신 승리하자 결국엔 그 얘기였는데 네, 목표는 금메달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희망은 있구나. 네. 우리가 뭔가 해볼 수가 있구나. 네, 가봐야 뚜껑을 열어보는 게 일단은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무슨 대한민국이 금메달 목표가 무슨 금메달이야. 뭐 좀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이런 반응 나올 수도 있는데 말은 쉽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 뭐 한번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이 나왔나요? 네. 말은 쉬운데 그 말을 진짜 쉽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참 논리정연하게 다가와서 네. 금메달 같이 기대를 하면서 이번 평창 같이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감독으로서 뭐 한 팀의 수장으로서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뭐 함께 선수단과 나아간다면 선수들 입장에서도 제가 선수는 아니지만 여기서 약간 리더십도 느껴지기도 하네요. 제가 선수라면은 이 멘트 이후로 다들 선수들 마음 한켠에 금메달이라는 목표가 생겼을 것 같아요. 네. 자, 지난주에 있었던 국가대표팀 미디어데이 행사. 뭐 엄청 시간 할애가 됐는데요. 오늘 106회.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 많이 떠들었네요. 네, 이 말 많이 한다니까요. 박준장 PD가. 물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번 주만 이럴 거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주제가 없으면은 저는 조용히 편집만 하는 걸로. 저희는 기사로만 봤으니까 네. 뭐 보도 자료 나오는 것만 봤는데 직접 현장에 다녀온 박힘찬 PD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싫은 소리 했다고 마음 담아 주시지 마시고요. 다 같이 하는 소리니까. 네, 같이 토론이 될 수 있는 장이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또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앞으로도 좀 건강하게 이렇게 좀 현장을 누비는 모습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비하인더넷 106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3차 리그가 7월 30일 일요일까지 고려대 아이스링크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강릉에서 스웨덴과의 경기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자 대표팀 경기는 TV 중계도 잡혀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온더스포츠.tv 홈페이지고요.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 온더스포츠, 팟빵과 아이튠즈,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 네이버 TV 온더스포츠까지 열려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많은 얘기들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리겠네요. 오늘이요. 쓴소리도 좋고요. 좋은 소리도 좋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자, 106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현섭 기자 그리고 박힘찬 PD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